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셰넌 맥케나 슈미트와 조니 랜던의 미친 사랑의 서입니다. 작가의 미래, 책 속의 미러라는 서브 타이틀이 붙은 이 책은 두 여성 저널리스트인 셰넌 맥케나 슈미트와 조니 랜던의 공저로 세계문학의 거장 101명과 그 연인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미친 사랑의 서는 해밍웨이, 톨스토이, 피츠제럴드, 에거사 크리스티 등 세계 문학 거장들의 소설보다 강렬한 치정의 기록과 삶과 사랑을 담은 책입니다. 작가들의 생애사를 연구하던 두 저널리스트가 그들의 생과 작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애와 결혼의 흔적과 증거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파헤쳤다고 합니다. 어느 막장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더 자극적인 이야기들부터 소설보다도 더 소설 같은 삶을 살았던 작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이죠. 사랑과 질투, 시기, 욕심, 배반 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다 녹아있는데 때로는 용감하고 때로는 치졸하기까지 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작품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모순적이기도 하고 비열하기까지 한 적나라한 행동을 보면서 인간미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람과 분류는 기본이며 동성애부터 데이트 폭력, 근친상간과 미성년자와의 사랑까지 막장 중에 막장을 모아놓았는데 문학에서 사랑과 성을 빼면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는 말에 저절로 수긍하게 합니다. 이 책은 센 19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연애가 나오기 때문으로 바람은 기본이고 몇 다리, 중혼, 동성애, 양성애, 다자 연애 등이 섞여 나옵니다. 작가는 피츠제럴드의 결혼이 프랑스 남부에서 파국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밤은 부드러워라가 나올 수 있었을지 묻죠. 또한 엘리엇이 아내 때문에 실성 직전의 극한에 몰렸기 때문에 황무지의 배경이 되는 그 세계관이 탄생했다는 지적도 한답니다. 책 속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문인들의 침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위대한 문인이라고 하면 흔히 잉크 묻은 원고지만을 벗삼아 깊은 사색에 잠긴 채 글을 써내려가는 모습이 떠오른다. 실제로는 그 방에서 당대의 섹스 심벌들과 흥청망청 음주 파티를 벌이거나 서로를 소울메이트라 믿는 연인을 상대로 진한 사랑을 나누는 광경이 펼쳐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럼 제시카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역들 소설 담당 제시카입니다. 우선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인 두 찰스 디킨스 이야기입니다. 디킨스가 세상을 떠나고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자서전 작가들이 그와 넬리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하나둘 폭로하자 영국의 대중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한 영웅이 그의 부고에 실린 대로 누구보다 진실하고 믿음직하며 자기 희생적인 신사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광기와 재능 사이에서 버지니아 울프. 우리는 사랑을 나누며 나란히 광장을 산책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서로 떨어져 있기가 힘들다. 누군가가 원하는 존재,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건 이토록 기쁜 일이구나.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보다 온전할 수 없다. 그러나 남편과 나는 깊은 사랑 그녀에게는 마지막 방어선과도 같았던 그 사랑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버지니아는 계속 싸워나갈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만다. 1941년 3월의 차가운 어느 날 버지니아는 레너드에게 편지를 써놓고 혼자 집을 나섰다. 내가 다시 미쳐가는 게 틀림없어요. 그 끔찍한 시간이 또 한 번 닥치면 우리는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도 회복하지 못할 거예요. 미인은 뜨거운 것을 좋아해. 아서 밀러와 마릴린 먼로. 당시 그녀는 내게 아득한 빛의 소용돌이 같았다. 모순 덩어리이면서도 사람을 잡아끄는 신비한 힘이 있었다. 밀러는 약간은 백치미로 보이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깊이와 고뇌가 엿보이는 반짝반짝하고 다면적인 이 금발 아가씨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렇게 속절없이 빠져든 데는 욕정도 욕정이지만 그녀의 어두운 유년 시절에 대한 동정도 작용했다. 사생아인데다 친엄마마저 원치 않는 나이로 세상에 나온 먼노는 조현병을 앓는 엄마 손에 자라다가 고 뒤탁 가정에 맡겨졌다. 세심한 남자 밀러는 먼노의 불행한 어린 시절 이야기에 크게 마음이 동했고 자신이 과거의 망령들로부터 먼노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두 사람인데도
그들은 서로에게서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충족시켰다. 먼로의 뿌리 깊은 자격지심과 낮은 자존감은 지적인 밀러의 자상한 격려로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고, 밀러의 남자로서의 자존심은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을 차지했다는 것으로 회복되고도 남았다. 그런 그들도 다른 평범한 커플들처럼 자전거 타기나 수영, 여유로운 산책, 재즈 음악 감상 같은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었다. 1956년 여름, 밀러는 할리우드 스타 메릴린 먼로와 결혼하기 위해 아내와 고통스러운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기도 전에 밀러는 먼로의 유명세, 그리고 그녀의 주변인들마저 모조리 휩쓸어버리는 엄청난 미디어 공세에 자신이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라콘이 발표되자마자 미국 최고의 지성과 미국 최고의 육체의 결합으로 불리기 시작한 두 사람은 이혼하는 순간까지 파파라치들의 감시에서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했다. 거짓의 거미줄에 가려진 진실, 아나이스 닌. 닌의 초현실주의 산문시 근친상간의 집에서도 주는 익명의 여성 화자를 사로잡는 여인 사바나로 등장한다. 딸이 첫 픽션 작품에 근친상간의 집이라는 제목을 붙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호아킨 닌은 자신의 치부가 폭로될까봐 전전긍긍했다. 사정인즉슨 거의 20년 동안 남남처럼 지내다가 상봉한 부녀는 닌이 침대로 데려간 남자 중 하나였던 닌의 심리상담사의 권고에 따라 연인 사이가 된 것이었다. 상담사는 닌에게 어릴 적 그녀를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아버지를 유혹한 뒤 차버리라고 했다. 닌은 그 빗나간 조언을 받아들여 프랑스 남부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호아킨과 여러 차례 미래를 가졌고,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와 연락을 끊어버렸다. 책 제목에서 근친상간이 사전적 의미와 상관없이 은유적으로 쓰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호아킨은 부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했다. 닌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내심 즐겼고, 아버지가 그 책을 차마 못 신고 발만 동동 구르며 머리를 쥐어 뜯었다고 전하면서 은근히 고소해했다. 나에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었다. 제목에 근친상간을 넣은 건 말이다. 닌은 이렇게 고백했다. 아버지가 두려움에 등골이 오싹해질 걸 알고서 그랬다는 게 참 통쾌했다. 달콤한 슬픔, 카렌 블릭센. 카렌에게 브로르와의 관계는 열정적인 관계보다는 다소 차분한 우정에 가까웠지만, 카렌은 결혼 생활에 충실했던 만큼 남편의 불장난을 알게 됐을 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됐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카렌은 브로르 곁에 남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 남자를 총으로 쏘거나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카렌은 이런 말로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카렌은 브로르가 자신에게 불쾌한 선물을 준 사실을 그에게 당장 알리지 않았는데, 유럽에서 치료를 받지만 이유는 비밀로 해서 괘씸한 남편을 매독에 걸린 채 버려두겠다는 심산이었다. 매독은 몇 달이 지나면 전염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행에 하인이 동행하는 것을 브로르가 반대해 싸움이 일어나자 카렌은 매독에 걸린 사실을 말해버렸고, 브로르는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방에서 나갔다. 시간이 흐른 뒤 카렌은 그 병에 걸렸던 것에 초연해져서 브로르 같은 남자와 연을 맺어서 대가를 치른 거라고 농담까지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추잡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어차피 세상이 요지경이니 말하는데, 남자 부인이 되기 위해 매독 한 번쯤 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비밀의 저택, 데프니 듀모리에. 데프니는 어릴 적부터 항상 자기가 여자애의 몸에 갇힌 남자애인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살면서 그 남자아이를 상자 안에 가둬두느라 속으로 힘들어했고, 여자들에게 끌리는 자신의 남성적인 면을 끊임없이 억눌러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중기선에서 앨런을 만난 이후 그토록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그 감정을 감추려고 끙끙대다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앨런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 사내 아이를 다시 상자 안에 가둬두고 갑판에서 당신을 마주칠까봐 두려워서 역병처럼 피했어요. 데프니가 어렸을 때 제럴드는 딸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했다.
비록 증거는 없지만 부녀가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도 꽤 돌았고 훗날 데프니도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어. 나도 그걸 허용했고 그는 나를 다른 여자들과 똑같이 대했어. 마치 내가 연극에서 그의 상대 역을 맡은 여배우라도 된 것처럼 취급했지. 듀 모리의 가족과 친하게 지냈던 한 지인은 이런 말도 했다. 그 사람은 딸에게서 한시도 손을 떼지 못했어요. 가끔은 보기 민망할 정도였죠. 본 투 비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 와일드와 콘스턴스는 아동용 책을 공동 집필하고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진 솜씨로 집 인테리어도 함께 의논해서 꾸미고 서로의 의상에 대해 조언하는 등 당시로서는 드물게 진정한 인생 동반자로 살아갔다. 형태가 망가지고 뒤틀리고 흉측한 것에 욕정을 느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아내의 임신한 몸을 보고 이렇게 토로했다. 출산이 욕정을 죽였고 열정은 임신에 묻혔다. 1886년 말 둘째 아들을 낳은 후로 와일드와 콘스턴스는 다시는 육체적 친밀함을 나누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무모한 동성애 행각을 일삼으면서 오랫동안 억눌러왔음이 분명한 욕구를 실컷 탐했다. 유혹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 굴복하는 거야. 당신의 문장을 사모하는 사람, 로버트 브라우닝과 엘리자베스 베릿 브라우닝. 브라우닝 부부의 서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은 그들의 시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또 한 번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러 휴양지에 갔을 때 엘리자베스는 로버트에게 연애 시절 써놓은 44편의 소네트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한 편은 결혼식 이틀 전에 쓴 것이었다. 로버트는 그녀의 시가 셰익스피어 이후 최고의 작품이라고 칭송했고 작품집을 리뷰한 작가 존 러스킨이 그 의견에 동의했다. 그 연가 중 작품 번호 43번이 붙여진 시가 있는데 이제는 유명해진 구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고요? 헤아려 볼게요로 시작하는 바로 그 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레이 첼리 작가 셰넌 맥케나 슈미트와 조니 랜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첼입니다. 미친 사랑의 선은 셰넌 맥케나 슈미트와 조니 랜던이 공동으로 쓴 책인데 책의 정식 제목은 소설기행 제인 오스틴의 바스에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키웨스트까지 문학의 랜드마크입니다. 셰넌은 얼라이브,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 등 다양한 매체에 기고해온 저널리스트이며 2019년 현재 미국과 해외 각국을 여행하며 집필하고 있습니다. 조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 북페이지, 더 라이터 등에 기고해온 저널리스트이며 현재 영국 런던에 거주하면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아래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안도현님의 시 한 구절을 들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갓 태어난 아기가 나 하는 울음소리로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듯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사랑해요 라는 말이 당신에게 닿게 하소서.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남의 허물을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던 손바닥을 부끄럽게 하소서. 안도현, 봄날, 사랑의 기도.